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그룹 경영에 바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자리 걸음이었던 경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반도체 호황으로 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데다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우리도 이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이 즉시연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분쟁조정 신청을 할 필요 없다는 안내장을 고객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빈 롯데 회장이 235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회장의 공백으로 멈춰있던 롯데의 경영시계도 다시 움직일 전망입니다. 먼저 박기환 기자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신 회장은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이후 235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힘이 없어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타워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는 묵시적 청탁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원 이후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오히려 신 회장을 강요죄의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면서 공갈 강요의 피해자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심과 달리 뇌물공여액인 70억 원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수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온 롯데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직후 롯데 측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을 챙겨나가겠다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기환입니다. 네, 그동안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선처를 구한 롯데인지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궁금합니다. 이 내용 최서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일단 먼저 이 재판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2심 재판부 역시 70억 원을 국정농단 뇌물로 본 건데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감형한 이유가 뭐죠? 네, 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안종범 전 수석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안 전 수석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감형의 결정적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항소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신동빈 회장에게 대통령이 만나길 원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이 되는데 신 회장이 면세점 특혜를 바라고 먼저 대통령에게 청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안 전 수석이 또 이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꿨는데 1심 때는 안종범 전 수석이 신동빈 회장하고 오찬할 때 면세점 특허 부분 얘기를 했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2심 과정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판부는 이 판결문을 통해서 이 신 회장에게 뇌물 공여 책임을 엄하게 묻기 어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 뇌물죄라는 건 이 유죄가 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뇌물 대가로 지목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관세법에 따르면 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했다면 그 사업권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관세청은 이 판결 내용을 확인해서 이 사업권을 취소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관세청이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사업권을 취소할지 말지 결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사업권을 박탈했는데 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이 면세점 직원이 1,000명이 넘는 직원의 일자리도 달려있는 문제라서 부담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신 회장의 경영 복귀로 이 그룹 경영 내에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까요? 네, 총수 부재로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 가운데 이 해외 투자나 이 인수합병 문제는 신 회장이 경영 복귀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롯데케미컬이 인도네시아에 이 4조 원을 투자해서 짓는 석유화학 사업단지인데 이 부지 매입까지 끝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면서 중단이 됐는데요. 이 신동빈 회장이 경영 복귀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간 실무진 검토가 끝났는데 총수가 없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10여 건에 달하는 인수합병도 신 회장이 복귀하면서 가타부타 빠르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상 최고 실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60조 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신윤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3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은 17조 5천억 원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13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률은 26.9%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100원에 팔아 27원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제조업체로서는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53조 6천여억 원을 넘어 연간 영업이익 6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것은 부담입니다. 반도체 가격 변동에 따라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는 물론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주력 상품인 D램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 의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D램, 낸드의 판가 하락, 스마트폰과 가전의 세트 부문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웃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최근 삼성전자를 보는 외부의 시각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때문인데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이번에도 실적 1등 공신은 반도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실적 효자는 반도체였는데요. 전체 영업이익의 75%에 달하는 13조 원을 반도체로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이 꺾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주력 제품인 낸드 플래시와 또 D램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거기다 또 중국의 추격 등으로 아무래도 좀 꺾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나 3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예상을 깨고 D램 가격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출하량을 조정하면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 실적을 내고도 우려감이 커지는 건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4분기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데 이 이유가 바로 실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대한 예상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반도체 가격이 하락되는 게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는 대략 6개월에서 1년치를 미리 주문해서 쓰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아직 지난해의 것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급이 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반면 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최근 4차 산업에 기반이 되는 서버용 D램의 수요량 증가로 실적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만 믿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를 보면 과거에는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 등 잘 짜여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한쪽의 사업이 좀 부진하다고 해도 다른 사업이 이를 메꾸면서 서로 상승 효과를 내왔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반도체에 대한 지나친 편중이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통해서 2016년 하반기 시작된 디램 주도의 호황 국면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력을 좀 더 높여서 이 퀄컴 등 세계적인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따라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을 시스템 반도체로 분산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런 전략이 성공을 거두느냐가 이 앞으로 삼성전자가 제2의 도약을 하느냐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발 금리 충격에 우리 시장은 오늘도 흔들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일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올랐습니다. 손석우 기자입니다. 코스피의 하락세는 둔화됐지만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270선을 내준 건 지난 8월 23일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5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아치운 한국 주식만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날보다 0.5원 오른 1130.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달러화 강세를 부른 것인데 현재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불안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리 레벨이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결국은 이 신흥국 증시에 대한 이제 구조적 회의 이런 부분 자극한 결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금 유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내 금융시장도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외 여건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한편 코스닥도 외국인이 5거래일 동안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2% 가까이 하락한 773.70에 마감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예지 기자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3,300억 원 상당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5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총 1조 3,8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 금액은 한 달 전보다 줄었고 보유 잔액은 올해 처음 감소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압력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원화 약세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고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 전반적으로 매도 규모를 늘려가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최대 0.75%포인트, 금리 차가 0.25%포인트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15조 원 빠져나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나 한국은행은 금리 차에도 급격한 외국인 자금 유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빨리 단행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면서 미묘하게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차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장기화되거나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에는 자본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 자본이 일시에 대거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올 연말 물가가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네,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역시 부동산 시장에 줄 영향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 팔 사람, 대출 어느 하나 연결되지 않는 게 없는데요. 이 내용 이광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우선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계 대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몇 년 전만 해도 혼합형 상품이라고 해서 한 5년 정도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그 뒤에 금리가 변동되는 형식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최근 이 상품의 금리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각 은행마다 금리 구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9월 초와 비교해서 단 한 달 만에 적게는 0.01%포인트대 초반에서 많게는 0.06%포인트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왜 이 상품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같은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1, 2년 정도 더 계속된다면 3, 4년 전에 가장 금리가 낮았을 때 이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의 금리가 5년 주기가 돌아오면서 크게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은이 금리를 안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계대출은 왜 오르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 혼합형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 있는 특정 채권 상품과 연동돼서 금리가 오르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전반적인 채권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기준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정도의 심리가 미리 반영돼서 금리가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융채권 금리가 오르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식의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대출금리 어떻게 오를까요? 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만약에 올리더라도 많이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0.25%포인트 정도 인상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분석이 많은데요. 예. 이럴 경우에 대출 금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채권 금리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그보다 조금 더 적은 0.1에서 0.2%포인트 정도의 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네,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대출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받는 집단 대출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정부가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좀 간섭하는 정도가 약해서 금리의 변동폭이 더 큽니다.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청약이나 재건축 시장 전반에 열기를 가라앉히는데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또 수익형 부동산 역시도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투자를 벌이게끔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이 금리 인상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한은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즉시연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소비자들에게 분쟁 조정 신청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생명이 소비자들에게 분쟁 조정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장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이모 씨.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삼성생명이 보낸 안내장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삼성에서 연락 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다려보려고 그래요. 법들이 정리되는 걸 바로 주겠다고 신청해놨을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려보려고 그래요. 삼성생명이 보낸 안내장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줄 테니 금감원에 별도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시연금은 매달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이라서 매달 3년 전 연금액에 대해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 이 같은 우려가 사라집니다.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소비자의 결정권을 아주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삼성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나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이라는 거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삼성생명이 그렇게 안내를 한 것과 관련한 법률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분쟁 조정 신청을 해놓는. 삼성생명이 안내문을 통보한 뒤 즉시연금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달 초만 해도 하루 200여 건에 달했지만 최근엔 50에서 60건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한국GM이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설법인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GM과 산은이 경영 정상화를 약속한 지 6개월째인데 힘을 합쳐도 모자란 상황에 과연 경영 정상화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한국GM이 법인 분리안을 강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GM 이사회가 연구개발 법인을 이제 별도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사회 구성원 10명 중 산업은행 측 3명은 반대를 했는데 GM 측이 밀어붙였습니다. 한국GM은 신차 개발과 연구 등을 위해서 법인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다만 2대 주주 산업은행이 반대를 하면서 이제 법원에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주총이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노조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생산 공장을 계속 이제 축소를 시키면서 기술연구소라든가 R&D 부분은 이제 법인 분리를 통해서 그 글로벌 GM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챙기는 거고. 네, 한국GM의 최근 신차 출시라든지 판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한국GM은 내수시장에서 판매수 7,400대 가량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한 수준입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신차를 출시를 했는데 이 스포트 유틸리티 차량 SUV라고 부르죠. 이코녹스는 한 달에 고작 200여 대가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상화 합의 이후에 산은에서 GM에 투입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네, 당초 산업은행은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을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 6월 절반인 4천억 원 가량을 이제 1차로 출자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근데 실적은 신통치 않고요. 이게 경영 정상화가 제대로 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한국GM 내부 사정도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바로 불법 파견과 정규직화 문제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있는 1,5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불법 파견으로 보고 직접 고용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한국GM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노사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업은행도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법인 분리 문제만 해도 그런데요. 당초 경영정상화 합의 전제 조건에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만 이 비토권은 이제 주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금처럼 합의가 되고 이제 지원액 약 8천억 원 중 절반만 집행한 상태에서 비토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산업은행 책임론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영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비토권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GM에 끌려다녔다. 혹은 나아가서 애초부터 또 다른 부실이 예견된 합의였다. 이런 비판으로 확산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 산업이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윤모 신임 산업부 장관은 환경과 일자리,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미래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소비할지 전략을 마련합니다. 종합국가에너지 혁신 전략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밑그림을 밝혔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혁신 성장 동력의 원천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마련해서 친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관리, 저장 분야도 손꼽히는 신산업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6년 전력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SK텔레콤은 공장, 병원 등 200여 곳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에너지 효율화에 돌입합니다. 태양광 풍력에 분산되어 있는 전체의 우리나라 발전기의 시간대별 발전량을 예측하려면 결과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적용돼야 되고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오는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관련 고용 중 재생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서 5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에너지 전환이 우리에게 환경과 일자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1년에 한 번꼴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이런 해외여행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면세점 쇼핑인데요. 앞으로 출국할 때뿐만 아니라 입국해서도 이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태풍 콩네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중형으로 작아졌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과 비구름을 동반한 채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바람도 차츰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 콩네이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무렵에는 제주 먼바다로 진입하겠고 내일 오전 부산 남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 저녁에는 독도 동쪽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 먼바다로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의 해상으로도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특보는 앞으로 그 밖의 해상과 내륙으로 차츰 확대되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700mm,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 최고 500mm, 그 밖의 지역도 최대 150에서 300mm 안팎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초속 30m 안팎의 강풍까지 몰아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는 모레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다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20도, 춘천 2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다 저녁부터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남부지방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20도를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